우리 판사들은 이 나라에서 가장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법시험 합격자들 중에서도 또다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판사로까지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평생 정답을 찾아온 모범생들에게 역설적이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모범생으로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칭찬만 받고 자란 그들입니다. 주위의 평판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합니다.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대한민국에는 지금 두 개의 공직선거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재명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한쪽을 향해서는 법이 칼날처럼 달려들고 다른 한쪽이 권력의 정상에 올라서자 법원이 스스로 칼을 거두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현인 아나카르시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약한 자는 걸려들고 강한 자는 찢고 지나간다. 이 경고가 어제 2026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조순표 부장판사에게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이 재판부 법이라는 칼날을 들고 칼춤을 추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똑같은 죄명으로 재판받아온 또 한 사람 이재명 말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대법관 12명 가운데 10명의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의 판단까지 내려진 사람, 바로 이자의 재판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멈춰서 있습니다. 기약도 없고 결론도 없이 이번 권력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듯 딱 제자리에 멈춰서 있습니다. 법이라는 평행 저울에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의 죄를 올렸는데 한쪽 접시만 천근만근 내려앉는 저울이라면 그것은 정당한 저울이 아니라 흉기요 칼날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 기울어진 저울이 누구에게 칼날이 되고 누구에게 방패가 되는지, 그리고 그 칼날을 휘두르는 판사란 어떤 존재의 사람인지 그 실체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어제의 판결,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게 조순표 판사의 법 적용은 매우 수상했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은 두 건의 발언입니다. 2022년 1월 불교 리더스 포럼 행사 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를 부인한 취지의 발언, 그리고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입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후배 검사가 필요한 구설에 오르는 일을 막으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고, 재판부는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면서 선고 당일 즉시 항고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재명 사건의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 6-2부 최현정 재판부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는 발언을 놓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형사처벌할 수 없는 의견 표명 등의 영역이라면서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후보자의 표현을 넓게 보호하던 그 너그러운 법리는 도대체 왜 윤 대통령 앞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까? 한쪽에는 발언의 문맥과 동기까지 세심하게 헤아리면서 다른 한쪽에는 단어 하나하나를 현미경 아래 올려놓았는데 이거야말로 사람을 보고 법리를 고르는 그런 선택 아닙니까? 둘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이야말로 대한민국 사법사의 길이 남을 더러운 장면으로 남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잠시 들여다봐야겠습니다. 1심은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이를 무죄로 뒤집었지만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10명 대 2명의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법원 조직법상 환송심은 대법원이 내린 법률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즉 이재명은 이 사건 유죄임이 확정된 셈인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의 유죄 판단에 따른 심리와 선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에 당선되자 서울고법은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재판 기일을 추지정, 쉬운 말로 언제 다시 열릴지 알 수 없게 재판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직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을 중단시킨 헌정사상 초유의 결정이라는 말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소추에 이미 기소되어 진행 중인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일체의 공개 변론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상세한 설명도 없이 이재명 재판을 멈춰 세우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정의 문을 잠근 것은 법조문이 아니라 이재명은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에게 깃털처럼 가벼운 법 해석, 재판 중단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결정을 저지른 것입니다. 셋째, 이 기울어진 저울은 곧바로 돈 문제로 이어집니다. 국민의힘 397억과 민주당 434억 원, 결코 가볍지 않은 국민 세금의 이야기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 2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치른 선거에서 법을 어겼다면 정당도 책임을 나누어 지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순간 국민의힘 당은 2022년 대선에서 보전받은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그 가능성은 현실의 문턱을 한 발 넘어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존재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로까지 사실상 내몰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보전받은 약 434억 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유죄가 이미 확정된 재판 자체가 멈췄으니 그 434억 원의 반환 여부도 함께 멈춘 것입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책임의 시계가 정지된 것입니다. 같은 법, 같은 죄명, 같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법원이 재판의 시계를 멈춰준 덕분에 5년 뒤에 다시 보자며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법의 이름을 빌린 특혜이자 사법부가 권력 앞에 넙죽 엎드린 장면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넷째,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저는 그 원인을 조문만이 아니라 그 조문을 읽고 선택하는 판사 개인의 인성에서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판사들은 이 나라에서 가장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법시험 합격자들 중에서도 또다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판사로까지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평생 정답을 찾아온 모범생들에게 역설적이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모범생으로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칭찬만 받고 자란 그들입니다. 주위의 평판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합니다.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있는 권력의 심기를 거스르는 판결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일종의 모범생 강박 비슷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법관에게 지식보다 더 필요한 것은 독립이고 독립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용기인데 그걸 가진 판사가 그만큼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사라지는 순간 판사의 지식은 권력에 봉사하는 법기술로 전락하게 되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합리화에 의해서 죄의식 같은 것은 별로 개의치 않는 수준으로까지 변모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법조문을 창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권력에 아첨하는 곡학아세가 시작됩니다. 헌법 조문을 원문 자체의 성스러운 의미로 읽는 대신 권력자에게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왜곡하게 됩니다. 판사의 언어가 권력자를 보호하는 방패로 쓰이는 순간 판결문은 정의의 문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윤 대통령에게는 가혹한 문서가 되고 이재명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면책의 문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법원 내부의 폐쇄적 인맥과 특정 성향의 연구 모임 내부에 보이지 않는 눈초리가 있으리라고 짐작됩니다. 게다가 우리법 연구회에서 국제인권법 연구회로 이어진 인적, 사상적 흐름이 정치권과 카르텔 관계에 있다는 비판은 법조계 안팎에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독 이들에게 법이 맡겨지면 기상천외한 판결이 나온다고 의심받는 것은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일상입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을 단순한 학술 모임이라고 볼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입니다. 법원이 스스로 이러한 운동권 비슷한 이너서클을 정리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력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겁약함, 국가가세, 폐쇄적 이너서클, 이 세 겹의 사슬이 오늘날 사법의 저울을 권력 봐가면서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다는 의심을 누가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법부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재판 결과를 리걸 마인드가 아니라 판사의 이름과 성향을 검색한 후에 이번엔 어렵겠구나 이렇게 점을 쳐야 하는 이런 저급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가 이제 드디어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꼴을 만든 자들이 어찌 반국가 세력들만이겠습니까? 법리보다 진영이 먼저 보이고 증거보다 권력이 먼저 작동하는 이 나라에서 법은 이미 흉기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의 작태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신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민주주의는 반드시 탱크 소리와 함께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복을 입은 판사들의 판결문 한 장으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용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날마다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어느 한 사람을 무조건 감싸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같은 법조문, 같은 죄명, 같은 사법부의 저울이 왜 사람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느냐는 것입니다.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힘없는 국민 앞에서는 서리발처럼 매서워지는 판결을 과연 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법과 양심이 아니라 정치적 풍향을 살피고 판결문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읽는 나라에서 5년 뒤 10년 뒤 우리 아이들은 과연 어떤 대한민국에서 살게 되겠습니까? 저는 바로 그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사법부라는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국민의 자유가 무너지고 마침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국민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순표 같은 판사의 이름과 그 판결을 똑똑히 기억하는 일, 그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언론과 자유파 유튜버들, 뜻있는 인플루언서들과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침묵을 깨고 선택적으로 작동한 법의 흔적을 기록하고 그들의 이름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약자에게도 강자에게도 전직 대통령에게도 현직 권력자에게도 오직 하나의 법, 하나의 원칙, 하나의 저울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침묵은 내일의 판례가 되고 오늘 허용한 불공정은 내일 우리 자녀를 겨누는 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사들의 판결을 지켜보고 그 판사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널리 알리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저울을 바로 세울 힘은 권력의 선의가 아니라 깨어있는 국민의 힘과 국민의 눈과 잊지 않는 국민의 기억, 끝내 굴복하지 않는 국민의 용기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않는 한 법은 다시 정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다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나서고 싸워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